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봄학기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지난 주간에는 제가 복통이 나서 강의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또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오늘 다시 또 강의를 계속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10주차 강의 오늘 또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또 집중해서 잘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우리 루소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 우리 복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교육 방법은 직간의 원리였다. 그분의 대표적인 에밀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소년기에는 사물과의 접촉을 통한 지적인 교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늘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의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성장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자연의 순서에 따른 자신의 능력을 중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교육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동 활동의 원리로 아동 자신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배우고 느끼고 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래 잊혀지지 않고 우리 생을 지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때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낳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경험이 평생 하기 때문에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때 잘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훈련 그리고 자기가 벌을 받으면 체벌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개별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성별 차이 이런 걸로 연령 차이 또 이제 에, 이런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작의 원리라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스스로 자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루소의 교육 방법의 교육사적인 의의를 보면 성장의 원칙, 또 아동 활동의 원칙, 또 개성화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은 또 필요, 활동, 경험, 지식 요 4단계를 제시합니다. 굉장히 실정적이죠, 이건. 그 다음 교사의 의무는 아동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의 질서 쉽게 하면은 날이 밝으면 깨어나서 일합니다. 어두워지면은 쉬고 잠을 잡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자연의 질서에 맞게 그리고 아동 자신이 행동 결과에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루소의 교육 방법의 교육사적인 의의로 많이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우리 에밀 이것은 이 책은 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요 교육 사상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루소의 교육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이 에밀이라는 책, 에밀의 근본 사상에는 성선지설이 기초되어 오직 인간의 자연성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도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원죄의 지배하에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순자는 성성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성성설과 함께 루소도 에밀에서 성성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내재적 성향을 자유롭게 개발하자는 것이죠. 소극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학습자의 내재적인 성향. 그리고 인간 교육은 순수하게 개인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밀은 1편에서는 1세부터 5세까지 총론과 유아기 교육,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에 중점을 둡니다. 어머니의 직접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코메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제2편에서는
6세에서 12세 아동기를 다루고 있는데 감각기관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연보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13세에서 15세까지 나오는 것이 소년기, 지적인 도야기로서 지적 교수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직관주의 교수법을 사용하고 이 자기 활동에 의한 학습법을 주장합니다. 이게 중고등부 애들 아동의 호기심 유발을 강조를 합니다. 이 3편에서. 그리고 4편에서는 16세에서 20세로 청년기라고 하는데 이때 청년기가 좀 일찍 오는 모양이죠.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여 도덕적, 종교적 도야를 주로 하는 시기로 성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후대에 다 이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 또 이제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다 영향을 끼친 그런 내용입니다. 제 5편에 가서는 여성 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현모 양처가 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여성 교육의 이상은 여성은 남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하여 순종과 겸양의 미덕을 기리고 또 가사를 알뜰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남녀의 교육은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의 에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또 프레벨이 자연을 중시한 점을 루소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또 바제도 우리 이제 곧 이분들에 대해 살펴요. 바제도의 범해파 이게 전 인류를 사랑하자 할 때 벤 앤트로폴로지 여기에 지금 영향을 끼쳤던 이분들이 루소의 영향을 받는데 이 바제도에게 범해파에 직접 이 루소가 영향을 줍니다. 바제도는 에밀을 읽고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또 엘렌 케이의 아동의 세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의 사상이 후세에 미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파에게 영향을 주죠. 범해파에 대해서 곧 이제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현대의 아동 중심의 자유교육. 세 번째로 루소의 교육은 미래 생활의 준비로 서가 아니라 이 현재의 생활이라고 하여 생활교육 사상입니다. 현재, 미래보다는 현재. 네 번째, 이 활동주의와 구성주의로 이 페스타톨로지의 직관주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직관주의는 프레벨의 자기 활동의 원리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파크의 활동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다 루소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교육의 실천 사례에 대해서 발도르프는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재단에서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인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서남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독일식 또 발도르프 자연주의 교육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에 가서 캠핑하고 또 흙을 만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냇가에 가서 멱을 감게 하고 또 이렇게 그게 있는 여러 가지 그 곤충을 잡게 하고 이런 자연주의 대전 대안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대안학교로 여기에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이곳의 첫 번째 소망이며 어른들까지도 지역 공동체 회복에 힘쓰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유주의 물꼬를 듣는데 이 물꼬에서는 빈손으로 가서 물꼬에 봄을 채운다. 그곳에는 열정 넘치는 흥겨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교육의 실전 사례입니다. 지금도 적용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것을 그거를 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의 그 루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 그것이 범애주의라고 번역하는 필안트로포피니즘이라고. 필이라는 게 사랑한다. 안트로포스는 인류, 사람, 그리고 니즘은 주의라 이런 뜻인데 범애주의라고 번역하는 필란트로피니언,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범애주의는 기독교의 박애주의와 루소의 자연주의와 독일의 국가주의가 합쳐서 지어낸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바제도우가 설립한 범애 학교가 1774년, 미국이 지금부터 250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1776년인데 독립운동 선언하기 2년 전에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범애주의의 어원은 이렇게 금방 제가 살핀 대로 필, 사랑한다, 또 안트로포피아, 인간의, 또 이제 박애주의라고 번역하고 또 범의 악교라고도 번역하고 범의주의라고도 번역하는 이 어원이 다 비슷비슷한 것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범의주의의 교육 목표는 말 문자 그대로 인류 전체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인류애를 기초로 아동을 애호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힘쓰고 애국적이며 또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애주의 교육의 특징은 빈부의 차이나 종파의 구별 없이 교육을 하고 또 직감과 유희를 중시하며 국어를 비롯하여 실용적인 교과를 중시하고 체육을 중시하고 신체 발달에 주의를 합니다. 체벌을 반대합니다. 국어의 교수법을 회화로 시작합니다. 그 회화에 대해서 우리 코메니우스에게 배웠잖아요. 우리 그 많은 그림책, 그림을 이렇게 동반한 교재, 또 아동 문고를 많이 제공합니다. 이게 범애주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제도우라는 분인데 독일에서 활동한 그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안학교일 것이고 또 특별한 박애주의 학교입니다. 범애주의 교육의 사상의 대표자로 1774년 대소에서 범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범애주의란 명칭은 범애학교에서 연유됐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 증진,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애국적인 생활의 준비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아기는 수명, 의복, 놀이, 간단한 도구의 사용법을 교육시킵니다. 소년기 때는 도덕의 기초, 산술, 역사, 해부, 물리, 목공, 체조 등 여기에 대해서 기술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또 산술하는 역사 교육도 시킵니다. 청년기 때는 문법을 가르치고 수사학, 웅변입니다. 그리고 수학 및 체육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입니다.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실제 생활상의 기능을 중시하고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직관적이고 자기활동적인 그리고 유의적인, 또 학습은 아동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많이 가르치지 말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서로 학습시킬 것. 그러니까 애들을 공부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선행을 장려하고 체벌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교육의 현장을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바제도의 교육 개혁안에 보면은 첫째로 국가의 행복은 시민의 덕성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시민 교육의 진흥은 유능한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개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교육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독본을 만드는데 바로 초등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과 루소의 에밀을 본떠서 만든 교과서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그림이 삽입된
교과서로 18세기의 세계 도회, 우리 코메니우스가 시작했던 것이 세계 도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샘플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살스만이라는 분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1744년생이시고 1811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고타 근동에 슈네 펜탈 여기 학교를 세워서 경영했던 1784년, 우리 앞서 이제 바제도우가 그 학교는 1774년이었고 이거는 이제 10년 지난 1784년에 이 학교 슈네 펜달 학교가 세워졌는데, 교육의 목적은 이성적이고 선량한 인간 도야, 교육 방법은 지육, 훈육, 체육을 중시하고, 교훈은 생각하라, 참아라, 행하라, 동로 조합으로 학교에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교직원과 가족, 전 학생 모두 교내에 거주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던 우리 사파 그림을 하나 또 보게 되겠고요. 이 살스만의 교사론에서는 건강한 것과 언제나 쾌활한 것을 배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이 아동에 관한 사항에 따를 것을 배울 것, 또 자연의 생산물에 대한 명료한 지식을 얻는 데 노력할 것, 손의 사용법을 배울 것과 시간을 전략하는 습성을 기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면이 일의 성취를 갖고 온다는 것을 배울 것, 건강한 아동을 가지는 가정과 교육기관에 관계할 것, 또 아동에게 행하도록 할 것은 먼저 스스로가 이를 선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론입니다. 그래서 이 루소의 자연제로 자연의 제법칙에 따라 가르치는 자연과학 교육을 의미한다. 답변이에요. 두 번째로 아동의 감각 발달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언어 교육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일찍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흥미와 관심 등 아동의 본성에 따라 가르치는 아동 중심 교육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모범 답안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교육 사상을 잘못 지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여성 교육이 남성 교육과 달라서는 안 된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달라서는 안 된다. 이거 오답이에요. 두 번째로 교육은 자연적인 발달 순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자연의 발달 순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발달 순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곧 뒤에 다룹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동기에는 서적을 통한 지적 교육보다 체험을 통한 신체적 교육이 더 중요하다. 예, 체험을 통하는 맞는데 자연적 교육입니다. 이 신체적 교육이라보다도 신체적 교육은 그 프로이드가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사회악에 물들지 않도록 초기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시행하는 것이 바람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초기 교육, 우리는 사회 속에서 체험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네 가지의 잘못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답변했고요. 자, 마지막 우리 중등 교사에게 묻는 질문에 루소의 교육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해서 지금 요거는 다 옳은 답변입니다. 페스탈로지, 스위스의 페스탈로지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소의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달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 감각 훈련보다는 지적 교육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 아동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정답, 오답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루소의 영향력이 이제 많이 끼친 분 가운데 한 분이 또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유명한 심리학자였죠. 1842년생이고 19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시면은 높은 17층 건물이 있어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임스 홀이라고 그래요. 윌리엄 제임스 이름을 따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고 심리학자여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이다, 또 여러 나라에 많이 영향을 끼쳐서 미국에는 실용주의 교육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와 대립되는 게 우리 홈스쿨링,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게 윌리엄 제임스와 대립되는. 윌리엄 제임스는 휴머니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신본주의 입장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각을 이루는 사람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로 그가 쓴 많은 용어들과 그가 주장한 실천적인 신념들이 19세기 후반 미국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포스와 훌스의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1869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 후 3년간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1872년 그가 30살 때에 하버드 내에서 교수직을 얻습니다. 그 후 거기서 그는 생리학, 심리학, 그리고 철학까지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도 씁니다. 그리고 그는 실용주의 바탕한 철학의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1880년 심장의 악화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 1910년에 마침 그는 별세했습니다. 제임스는 실용주의 체계를 만들고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의 실용주의에서 특징적인 면은 인간의 자유로운 그런 의지와 신념의 바탕을 둔 행위가 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적합한 자를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식이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현금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캐시 밸류. 쉽게 말하면 오늘 또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 가운데서 엑기스가 없는 고생만 불가다 하는 사람에게는 돈벌이도 되지 않는데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임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치가 되는 것만 골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부딪히는 게 뭔가 아니 저는 평생을 지금까지 재산 하나 보지 못하고 집 한 채 없이, 그러니 내가 은퇴할 때 이렇게 정말 아무 재물도 없고, 이거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아버지에게 그런 게 대해서 좀 불평을 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나는 모든 거 다 주님께 헌금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하게 했거든요. 다 내가 다녔던 60여 개국이 비행기표 대주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내 돈을 들여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강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자들 길러내고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엑기스가 없는 캐시 밸류가 없는 그런 일만 한 거죠. 그게 이 제임스 이분하고 부닥치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실용주의가 아니라 저는 영적인 내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고 있는 이것에 저는 행복을 느끼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 길을 택했거든요. 후기에 그런 실용주의보다는 휴머니즘 쪽을 이제 나갑니다. 그가 실용주의에 딱 그냥 제임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신령주의다. 이런 레터리가 딱 붙어 있었는데 그는 그 자신을 얘기가 나는 마지막으로 휴머니즘으로 남겠다. 이런 걸로 해서 인간 중심한 이런 휴머니즘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이분의 어록을 살펴보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We don't laugh because we are happy. We are happy because we laugh.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으라. 그러면 너의 신념이 그러한 사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하는데 근본은 휴머니즘입니다. To believe that life is worth living and your belief will have created the fact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만약 후회하거나 오랫동안 걱정하는 것이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다른 현실 시스템을 가진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you believe that the feeling bad or worrying long enough will change a past or future event, then you are residing on another planet with a different reality system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몇 마디 더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기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세대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교육 이념이 우리나라 아동부, 중고등부에 확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실용주의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좌파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다 오늘날 우리 많이 얘기하는 정교조 교육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좌경화되어 있는 것이 이 교육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인물을 또 살펴보는데 스키너 교수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이분은 현직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 가기 전에 스키너에 대해서 공부하고 갔어요. 이분이 바로 윌리엄 홀, 아까 지금 얘기했던 제임스 윌리엄 그 빌딩의 주간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소위 행동주의, 비헤이비얼리즘 심리학의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90년까지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하버드 있을 때에 적어도 8년 동안 함께 이분하고 있었던 곳. 제가 또 그 빌딩에 시큐리티 가드를 일을 했기 때문에 알바를 그래서 잘합니다. 이 스키너는 그 자신이 이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고 비헤이비어리스트, 행동주의 학자고 인벤터, 발견자, 발명자고 그리고 소셜 필로소퍼, 사회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드가 피어스 프로페서 이 심리학에서 여기에 종신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1948년부터 1974년 그가 리타이어할 때까지. 스키너는 비헤이비어 애널리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스키너가 발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생쥐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생쥐를 실험할 때에 꼭 밥을 주기 전에 종을 칩니다. 땅땅땅 하면은 이때 생쥐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침도 흘립니다. 이제 먹기 위해서 군침도 흘려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해두면 그 다음은 음식을 주지 않더라도 종만 땅땅땅 쳐도 이 생쥐들이 침을 흘리고 몰려드는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행동주의 이 심리학이 많이 우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특별히 식사 전에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준다. 그거 수련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행동주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파고들여야 되는데 이런 세속적인 심리학이 많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키너가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을 발전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The Schedules of Reinforcement라는 책을 1957년도에 낼 때에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또 이제 아주 걸작이 됩니다. 또 우리는 늘 이 아동 심리학 또 우리 교육학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에릭 에릭슨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안 들어본 분이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 유행처럼 에릭 에릭슨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했어요. 이분은 덴마크 분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94년대에 태어나 또 아동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이분에게 영향을 준 분이 프로이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로이드의 따님으로부터 이분이 프로이드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리고 에릭 엘릭슨은 그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기, 이게 청소년기에 그 이제 나오잖아요. 그 용어를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총회 공과 교재에 만든 분들이 거의 다 이분의 발달 심리학을 참고를 하고 있어요. 유아기 때에 청소년기 때, 노년기 때, 장년기 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 에릭 에리슨의 그런 이론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니까 살펴봅니다. 덴마크 계열의 독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발달학 그리고 아동정신분석학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사회성 발달 이론으로 유명하고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감의 위기. 이게 이제 청소년기 때 일어났던 이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분이 에릭 에릭슨의 용어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주요 업적으로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 심리학 8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거를 라이프 스팬, 디벨롭먼털 사이콜로지라고. 복잡한 출생 배경과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서 평생에 걸쳐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심리학자가 되어 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살펴봅니다.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는 덴마크 출신의 어머니가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계실 때 태어났습니다. 친아버지가 유대인 출신의 주식 중매인인 발데마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시도르 살로몬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릭슨의 출생신고서에는 이름이 에릭 살몬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자세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오래전에 자기가 되기 전에 어머니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 태어난 후에 어머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카를스루에로 이주하였고 1904년 유대인 소아과 의사인 테오도어 또 홈부르그와 함께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재혼으로 그의 이름이 에릭 홈부르그가 됩니다. 에릭슨의 어머니는 철학과 문학 또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릭슨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어머니의 일찍 그런 재혼 또 그 아버지와의 이혼 그리고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이 유아기와 또 소년기와 또 청소년기에 아니 내가 누구냐 이런 자아 정체감의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아 정체감은 발달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삶과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어린 시절과 성년기 초기의 이름은 에릭 홈부르그였지만
부모님은 에릭 에릭슨의 출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지역사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친부모로부터는 덴마크 혈통을 물려받아 푸른 눈을 가진 금발로 북유럽인의 외모를 가졌기에 유대인 학교에서는 노르만이라고 놀림을 당합니다. 집안에서는 양자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출생 배경, 성장 환경,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정체성에 대한 심한 혼란을 겪으며 성장을 합니다. 그가 훗날 그의 미들네임이 되는 홈부르거 이거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니까 홈부르거 이거는 홈부르거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버거킹 할 때 그 버거입니다. 그게 부르거. 우리 함부르크 할 때의 부르거가 그게 이제 햄버거라는 그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홈부르거, 햄버거 이런 어떤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이 홈부르거 자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재혼했던 그 양아버지의 이 이름을 후에는 버립니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 그는 에릭이라는 것이 그의 본래 자기 아버지 벌써 자기 태어나기 전에 이혼했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나는 에릭의 아들이라는 뜻인 에릭선 이거를 그가 라스트 네임으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의 입문을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수학하고 18살 때 김나지움을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게 최종 학력이었는데 그는 라틴어와 그리스에 능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방랑과 방황을 하였답니다. 이때 독학으로 독수와 사색에만 몰두하였고 한때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고전 미술 공부도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곧 포기하고 맙니다. 방황기 피렌체에서 만난 아동 정신분석학자인 페이스 플러스의 추천으로 이 칼스루에에서 학교 운영을 도왔습니다. 이때 그가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의 사립학교 등에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를 알게 됩니다. 그 따님 덕분에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안나 프로이트의 소개로 빈 정신분석 연구소에 들어간 후 그는 헬레네 도이치, 에드월드 비브리 그리고 하인스 하트만 등 유수한 정신분석가의 지도하에 정신분석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33년 마침내 정신분석가가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혁신적인 교육기관인 몬테소리의 학위도 취득하게 됩니다. 에릭슨은 1933년 그 오스트리아의 빈 정신분석연구소를 졸업한 이후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기 시작하자 아내와 함께 덴마크로 간 뒤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비슷하게 온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본 헤프도 이때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보스턴에서 아동 정신분석학자가 됩니다. 보스턴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곳이에요. 매사추셋 일반병원, 매사추셋 제너럴 하스피털 여기에 또 조지 베이커 가이던스 센터 이런 것으로 전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하버드 의과 대학과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주 우수한 임상의학자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36년도에 에릭슨은 예일대학교에 들어가서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의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에릭슨이 아동 분석가로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예일대학에서 파트타임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교수로 채용되면서 이전까지 사용하던 이름인 홈부르그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성에 에릭슨, 에릭이란 말에 선, 아들이란 말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서 그의 이름은 에릭 에릭슨으로 오늘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계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중간 이름 이렇게 홈부르게를 표시는 했지만 에릭슨이라는 이름이 자신에게서 에릭이라는 이름을 준 자기의 본래 그 생부 기리기 위해서 이 이름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유럽인들에게는 성은 귀족들만 가지는 것이었고 평민들은 딱히 성이 없었고 다만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아버지의 이름 뒤에 선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 우리가 많이 안 들어 맥도날드 그럴 때에 맥이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도날드의 아들 이거를 맥도날드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맥이 그런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생부와 계부의 흔적을 이름에서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에릭슨이 성을 바꾼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그에게 이제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홈버거 이렇게 놀려서 그렇답니다. 이제 사우스 다코타 주의 수 인디언족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가 되어가지고 아동복지연구소에 가입하고 의사로서 개인 영업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에릭슨은 유럽족, 즉 인디언의 어린이를 연구합니다. 에릭슨은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아동기와 사회라는 Childhood and Society 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 1950년 충성선서에 서명하다라고 강요했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10년간 매사추세츠의 스톡 브리지에 있는 정신의학 치료 시설인 오스틴 릭스 센터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스톡 브리지라는 이곳은 인디언 마을이에요. 인디언 마을에 여기서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영국에서 이곳으로 그 선교사로 와서 활동했던 곳입니다. 이 장소에서 활동하다가 영국에 가다가 그가 이제 감리교를 창설하게 됐던 것인데 이런 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를 가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1960년대에 에릭슨은 하버드 대학의 인간개발학 교수로 들어간 뒤에 1970년 은퇴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에릭슨의 성격 이론 8가지를 나누는데 참 우리에게 지금도 도움이 됩니다. 태어난 아이부터입니다. 18개월까지 영아 이때는 주제가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2가지 특징, 베이직 트러스트를 하느냐 아니면 베이직 미스트러스트 하느냐 요 기간이래요. 이 아이들은 신뢰, 누구? 엄마에 대한 이 단계는 18개월까지의 영아기를 차지하는데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단계로 다른 모든 단계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아기가 기본적인 신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나 기본적인 불신을 발달시키거나 이게 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그의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에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울면 엄마는 반드시 와서 젖도 주고 기지개도 갈아주고 그를 재워주고 그와 함께 놀아주고 이게 어머니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거기서 그는 엄마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엄마가 애들을 방치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애들은 mistrust, 엄마를 불신합니다. 이런 영향이 평생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엄마가 되도록이면 출근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을 아이들이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하느냐, 평생 불신을 하느냐. 2번째는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3살 애기까지. 여기는 자율성이냐 수치성이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오토노미냐 아니면 이걸 하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수치를 느끼는 shame 그런 단계냐 이겁니다. 이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초기 아동에 해당되며 자율성 및 수치심 즉 의심,
개념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때 아이는 기독교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때 잘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는 자신의 독립성의 시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기본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감각을 키워줘야 합니다. 낙담시키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보통 화장실 배변 훈련을 떼려고 합니다. 이때 3살까지가 애들이요. 피피하고 또 푸하고 하는 훈련,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인데 이게 성공되면 평생 이 아이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갑니다. 여기 실패하면요. 평생 이렇게 소변과 대변 보는 문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애들이 자신이 없고 그렇게 돼요. 요때 잘 요거를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아이에게 탐색의 자유, 즉 freedom in exploration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실패도 수용한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변에 대해서 실패한다. 소변을 대변을 이렇게 실수를 한다 해도 그때마다 애들에게 창피와 수심을 주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단다 하고 애들에게 아무리 처리지 않고 참이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평생 이게 간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과업 수행 실패를 처벌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치심과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이가 과업 완수와 생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느낄 때마다 의지는 이 단계의 성공적인 수행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이는 자존심을 잃지 않는 자기 조절, 그러니까 self control without loss of self esteem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지입니다. 그 다음 3살부터 5살까지 3년 동안은 목적 의식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목적을 심어줘야 돼요. 삶의 목표. 자기 주도적이냐? 이거 하지 못할 때는 길트식을 가집니다. 이니시어티브. 이거를 훈련시켜주고 개발시켜줘야 됩니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에요. 아이가 옷 입는 것, 또 같은 일을 스스로 해낼 능력이 있는가. 이 단계 아이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기들만의 게임과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에게서 설설해지게 되고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독립성을 단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면 아이는 타인을 리드할 능력에 자신감을 발달시킵니다. 평생 그렇게 가요. 아이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죄책감을 발달시킵니다. 이 단계에서의 죄책감의 특징은 타인에게도 짐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감이 부족해지면 항상 스스로를 추종자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또한 아이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질문이 많아져요. 이때는 다 우리는 일일이 응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질문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아이를 깎아내리는 답변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목적이라는 덕목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평생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4번째는 유능의 단계. 5살부터 12살 때입니다. 이때 컴피턴스입니다. 이때는 인더스트리, 이게 근면하느냐 혹은 inferiority, 열등감이 있느냐. 열등감을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시기가 5살부터 12살, 6살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6학년까지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가치감을 이렇게 셀프 월스를 주변의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아이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때 나이입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편차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교사에 대해서도 다소 강조합니다. 교사는 이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의 친구, 집단의 중요성이 증대됩니다. 이 단계에서 종종
아이는 사회에서 보상받는 것들에 대한 유능감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자신의 능력들에 대한 만족감도 발달시킬 것입니다.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목적 달성 능력의 타당성과 유능함의 느낌을 늘려줄 것입니다. 교사나 부모가 제한을 두면 의심, 의구성, 능력에 대한 거리낌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아이들에게 최상의 유능할 수 있도록 컴피턴스를 우리가 심어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나이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갑니다. 12살부터 18세까지 아이의 주제는 피델리티입니다. 충성이에요. 그들은 아이덴티티 문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혼란의 그 어떤 역할의 혼란, 롤 컨퓨전 생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가지느냐 아니면 롤 컨퓨전이 생기느냐. 2단계 청소년기.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던집니다. 우리 특별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자녀들,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현지인과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다른 분위기에 삽니다. 이때 나는 누구이냐? 미국에서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메리칸에 대해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걸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학교 가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동네 가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자기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자기 생김새가 벌써 다릅니다. 또 말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는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글 학교 때 아이들에게 한글을 잘 가르치고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차이나고 무엇이 우리가 같은지 이런 내용들. 이 과정은 개인적인 신념, 목표, 가치를 바라봄으로써 수행합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탐색하고 발달시킵니다. 에릭슨은 부모가 아이에게 탐색하도록 허용한다면 아이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18살부터 40세까지가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는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티머시, 이 친밀성과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고립성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한다, 또 소외감을 당한다, 이런 나이가 이때라는 거예요. 성인 발달의 첫 단계인데 18세에서 40세가 잡는기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는 자기에 대한 생각에서 세상의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며 그 결과로 타인과 함께 해야 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데이트, 결혼, 가정, 우정은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친밀 관계 발달이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중반의 자아 발달, 에고 디벨롭먼트는 향후 성년기 연인 관계에서부터 친밀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를 잘하는 사람은요, 평생 결혼 관계가, 부부 관계가 원만해져요. 인티머시 배우니까. 근데 이때를 잘 이렇게 놓치면은 평생 이렇게 고립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반복이 돼요. 이런 사랑 단계를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 주례를 받고자 하는 젊은들에게는 저는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는 사랑하는 방법, 또 과거에 실수했던 것, 앞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를 교육시켜서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7번째 단계가 돌봄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아기도 몇 명 낳고 사회에서 이제는 중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 리타이어 할 때까지 이거를 돌봄, 케어의 단계라고 그래요. 이때는 아기들을 부전히 낳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이거는 생식성과 이게 또 안 되는 사람에게는 스태그네이션 침체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안착되거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기. 커리어가 진보하거나 커리어, 자기의 어떤 직장 생활이며 삶의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동안에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명확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돌봄의 상태, 마지막은 지혜의 단계인데 65세 이후의 노년의 상태는 위즈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아를 통합하느냐, 이고 인테그리티, 자아를 통합하느냐 아니면 디스페어, 절망의 상태로 노년을 보내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거나 삶을 좌절감으로 돌아보는 단계입니다. 자아통합, 이고 인테그리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자아통합을 합니다. 삶을 충만하게 수용한다는 뜻이죠. 승리와 패배, 달성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것을 분별해내는 지혜. 지혜는 마지막 발달 과업의 성공주로 달성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혜는 죽음을 직면하면서 삶에 대한 관심에 대해 알고 이를 공정하게 바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릭슨이 다 하지 못한 것을 그의 부인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자아 통합성 및 절망 그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의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노쇠와 직업으로부터의 은퇴, 친한 친구나 배우자의 죽음 등으로 인하여 인생에 대한 무력감을 동반할 수 있는 상실감을 보다 많이 느끼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개인의 관심이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가면 자꾸 과거의 자랑을 합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가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아통합은 유연하게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절망에 빠집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죽음에 직면하여 인생 외부 세계로부터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릭 앨리슨의 이런 인간의 발달 이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이크를 우리 정더보라 목사님에게 던집니다.